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변화경영연구소 9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힘겹던 날 사라져간다 네, 저는 변화경영연구소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김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뚱냥님이 아프셔가지고 결석을 하셨고, 예, 뚱냥님의 자리를 지금 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예. 그때 이제 40살의 책 읽기 네. 반응이 어떠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팟캐스트에 처음 게스트로 나왔을 때 솔직히 팟캐스트를 한 번도 듣지 않고 게스트로 왔다가 이제 진행자로 눌러 앉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자기 목소리 들으니까. 제 목소리 듣는 게 생각보다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왜 뚱냥님과 김 사장님이 서로를 막 칭찬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지 제가 좀 알았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유인창 그 작가님의 뭐 진솔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안 친한가 봐. 나는 일상적인 얘기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잘 얘기를 안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무슨 얘기 들었냐면 책 얘기하는 것보다 그 작가의 삶을 얘기하는 게 훨씬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조회수도 굉장히 좋았고 덕분에 예, 등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변경연 단신 코너가 있는데요. 변경연에서 있는 새로운 소식들을 짧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기 첫 번째로 이제 카모메 서점이라고 오픈을 했어요. 7기에 이제 양경수님이 부인분과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동에서. 예, 뭐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뭐 타로점, 그 다음에 뭐 그림책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림책은 어떻게 좋아하세요? 여기 오늘 콩두님도 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공두입니다. 지금- 8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소개를 한 분씩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콩두님이 이제 오셨는데, 콩두님 그림책 그때 유인창 작가님한테 뭐 100만 년 산 고향인가요? 그거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납니다. 아니, 그 100만 번 산 고양이는 그림책이고요. 그 그림책을 쓴 작가가 쓴 에세이집을 선물 받았죠. 산호육고인가요? 네. 그림책도 보셨어요? 100만 번 산 고향? 네. 저는 그 그림책 진짜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어,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그 금호동에 있는 서점. 같이 가요. 그럴까? 제가 아마 먼저 갈 것 같은데. 예. 저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 가고 있는데. 가까워요? 예, 금호동이니까 뭐 5호선이잖아요. 예, 조만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그림책을 좋아해요. 그래요? 그림책. 만화책 아닌가요? 만화책은 오히려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너무 길어. 그림책은 보통 분들이 이제 애기들을 위해서 보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어른들이 그림책에 이제 빠져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림책 그 교육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우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한 2년 전에 예, 우리나라 이제 그림책 교육원이 2개가 있거든요. 뭐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림책 교육원이 2개가 있는데 27년간 인문학 교육을 해온 여의도 성천문화재단에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퇴근길 인문학 교실을 엽니다.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삶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싶은 사람, 월화수목 금금금 일만 하는 고달픈 인생에서 벗어나고픈 사람,
고전을 읽어보고 싶지만 어려워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알기 쉽고 실용적인 인문학 강좌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여의도에서 진행되는 퇴근길 인문학 교실을 통해 깊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지혜의 문을 열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성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02786-1754번으로 문의하세요. 깊은 공부가 깊은 인생을 열어준다고 믿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성천문화재단. 거기도 이제 작가를 양성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하나 이제 H교육원이 있고 또 다른 교육원 K교육원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면접을 봤어요. 제 그림 가지고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니까. 그리시니까. 예, 가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지금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기라성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장사한다고 그러니까 장사를 할 거냐 그림을 그릴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선택을 난 둘 다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남다른 그런 각오로 그림을 그리는 곳이었고 불합격했어요. 학비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꽤 비싼 곳이었는데 H교육원. 가보고 싶네요. 예, 굉장히 불합격됐어요. 그래가지고 K교육원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저를 받아주셨어요. 두 군데를 다 가셨다고요? 거기 갔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H교육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K교육원에 가게 된 거죠. 뭐 안 해본 게 도대체 뭘까요, 김 사장님?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30대 초반 아가씨들이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는 제가 융합이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도 나이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40 초반이었고 아가씨들이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친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아무튼 그림은 열심히 그렸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려면 이제 그림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그림 보고 그림책 사고 또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그림책도 이제 많이 사가지고 오고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우리 애기들이 그림책을 많이 볼 나이라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가보고 싶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분 이제 그 부인분 되신 분이 이제 그림책 작가시더라고요. 이 나이의 그림책이라는 그런 책인데 같이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4월 7일 선생님 그 추모식이 있습니다. 지금 전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의미 있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날 뭐 누구든지 이제 다 환영입니다.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이고요. 오셔가지고 뭐 변화경영연구소 뭐 한번 분위기도 보시고 그리고 또 고민이 있으면은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하시면은 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의사항은 제가 이제 팟빵 공지에 그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 연대님이, 그러니까 변화경영연구소 이제 연구원 대표님이 답장을 해드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변경현 단신이었고요. 그 류님은 그 노후, 그다음에 뭐 경제활동 생각하시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막막합니다. 왜요? 저는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라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당장 조금 있다 일어날 일, 내일 일 정도만 제 머릿속에 들어있고, 제 머릿속에는 5년 뒤, 10년 뒤라는 게 아예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노후 준비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하겠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일말의 불안함은 있어요. 워낙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막막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막하기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돈 들어가는 데도 많고 그런데 좀 그 대부분 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막연하고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주로 비용을 어디에 많이 쓰세요? 아, 저는 다녀오고 먹는 데 많이 씁니다. 아. 네. 근데 혼자 먹는다기보다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런 시간을 즐기는 데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작은 사치를 많이 아, 누리시는군요. 네. 작은 사치가 모여서 큰 비용이 나가는 이런 어, 경제생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사실 옛날만큼 잘 쓰진 않는데 뭔가를 배우는 데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지금 방통 때 네. 그 학생이시고 네. 그 외에 또 배우시는 거 있으세요? 아, 요즘에요. 경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전이요? 불교 경전 아, 공부를 하고 그 있고요. 콩두님하고 하실 얘기가 많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케이크 저는 이제 작은 사치를 저도 좋아하는데 그 되게 조각 케이크를 되게 좋아해요. 아, 네. 그 몰랐네요. 제 손바닥 모르셨어요? 제 아. 조각 케이크처럼 그렇게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원 케이크를 홀. 아니요. 전 하나를 다 주세요. 아니요. 제가 예전에 그 이병헌이 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달콤한 인생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이병헌이 조각 케이크를 먹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 수트를 입고 조각 케이크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 조각 케이크 먹는 장면이. 그래서 저도 가끔 예, 그렇게 따라해요.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김 사장님의 봄 패션 코드가 정장이시거든요. 네, 이 봄에 많이 드시겠네요, 조각 케이크. 너무 그 남자가 이렇게 수트 입고 조각 케이크 이렇게 파먹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홍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트 입고 조각 케이크를 파먹는 남자의 모습 매력적인가요? 세련되지 않았어요? 저는 잠바 입은 모습 보다가 슈트 입은 모습 보니까 뭔가 좀 산뜻해요. 아, 이 쌍꺼풀도 있었네. 쌍꺼풀. 왠지 잘 웃는다 이런 느낌. 봄스러워요. 아, 예. 뭐 여러 가지 할 좋습니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쌍꺼풀도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고 아무튼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예, 오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그 불황을 이기는 월급의 경제학, 그 병나역 경영연구소 착한 양 양재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어떻게 지금 뵈니까 거의 저는 맞다. 그때 봤었죠. 송년회 때. 송년회 때 네, 봤죠. 송년회 때 예. 굉장히 이제 좀 난감한 상황에서 그렇죠. 아주 난감했죠. 궁금합니다. 둘 다 연대를 하래. 굉장히 난감했어요. 예. 그거를 사람을 앞에 불러놓고 다들 쳐다보고 있는 데서 시키니까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둘이 이제 만난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일단 뭐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들을 어떻게 분배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분배해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칼럼을 보고 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예. 좀 격려해 주시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자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된다면은 좀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마음 편지에 이제 제가 소위 회사를 잘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과연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먼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쓰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한번 공유를 좀 하고 싶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거를 제가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여서 정말 솔직하게 글을 썼고요. 예, 글을 쓰고 나니까 그 글을 보고 정말 많으신 분들이 연락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전화는 많이 안 하셨는데 문자나 이제 메일로 많이 이제 오셨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 2주 지나서 연락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장 얘기는 못 하겠고 나중에 와서 괜찮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글로 표현해 가지고서 뻥 터트리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사정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는 부장이었고요. 부장에서 임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아마 대부분 이제 임원이 되지 못하면은 회사를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올해가 될 것이냐, 내년이 될 것이냐, 내후년이 될 것이냐,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한 내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상은 말. 하고 계셨던 네, 거네요. 올해 말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왔던 게 계기가 이제 어떤 대표이사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문장이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좀 된 케이스죠. 예. 그 제가 아는 분한테 이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분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자기 일처럼. 예, 제 4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되면은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상은 해도 막상 현실이 되면 이제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그런 최선의 방법?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충격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간에 준비는 하고 있었고, 요게 이제 내년이 될지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거기에 대한, 그래서 심지어는 대표이사가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족들을 모아놓고서 아마 어쩌면은 올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얼마 있다가 실제 현실로 다가왔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닥치니까 그 충격이 꽤 크더라고요. 충격이 컸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편지 쓰면서 마음을 좀 다스렸고, 또 하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도 있지만 이제 출근을 안 하면서부터 그 점점 침잠에 들어가는 그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20몇 년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가야 될 곳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심지어는 뭐 자면서도 계속 그 출근하는 꿈 꾸고, 그런데 그 꿈속에서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얘기 듣고 뭐 눈 뜨고 이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우울해지죠. 그런 것들이 한 3개월 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가님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뭐 회사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회사 나오고 나서 그래도 이제 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회사 나오고 나서 그런 게 이제 되게 부럽더라고. 막 그 직장인들 점심시간 때 우르르 나와가지고 선남 선녀들이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왁자지껄 이렇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그거 모습 보면 좀 다시 회사 생활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콩두님은 지금 그 남편분이 네. 그 공사에 네네. 계시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네요. 뭐요? 잘릴 일이? 예. 있어요, 우리는.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하기 싫은데요. 좀 굉장히 암담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일단은 지금은 아이가 2살이니까요. 36개월까지 내가 기른다고 했으니까 남편이 잘리더라도 1년은 기르겠죠. 집 줄여가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돈 벌러 가야죠. 어떻게? 콩두님이? 네. 복직해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 살림 살고 저는 일하고 그렇게 하면 살림을 되게 잘 살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 저도 살림 잘해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 뭐든지 닦고 이렇게 아, 진짜요? 정리하고. 예, 그래야 돼요. 그럼 못 하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와이프는 그걸 안 해요. 닦고 정리하고 이거 안 해요. 예. 사람마다 주특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집안일에도. 그래가지고 조율하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10년. 네. 아직 네. 멀었네요. 회사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면 한 5개월 그 정도 된 거네요?
아니죠. 12월 달에 저기 했으니까 이제 3개월. 이제 얼마 안 되셨구나. 예, 어떻게 이제 그 자리는 잡으셨나요? 생활의 루틴이 생기셨어요? 생활의 루틴은 생겼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루틴 시간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침 6시 반에 이제 원래 회사 다닐 때는 5시 반에 일어났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사무실에 출근하면 6시 반. 예. 그래서 8시 반까지 뭐 책을 읽든 글을 쓰든 그 2시간을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출근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1시간 정도 걸렸던 거를 일단 잠을 조금 더 자자.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8시 반까지 똑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요 과정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시부터는 주식장을 좀 봅니다. 그러면서 주식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ETF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팔거나 사거나 뭐 그런 이제 저기를 하게 되면 그 작업을 하고 10시 반쯤 10시에서 10시 반쯤 되면 이제 바로 집 앞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래서 헬스장 가가지고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그러면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집에 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일 없으면 도서관 가고 도서관 가서 또 이제 할 거 하고 저녁 때 이제 집에 오죠. 한 7시, 7시 반쯤. 그러면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저녁 먹고 저녁 시간 같이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루틴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는 이제 헬스장 가가지고. 그렇죠. 아까 식사할 때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움 프로그램에 굉장한 효과를 보셨다고. 많이 봤죠. 그 우리 동기 중에 박미옥 양도 그 비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항상 이제 그 칭찬을 해요. 이거 정말 좋다고. 걔가 정말 좋다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효과를 보셨어요? 일단 몸이 저는 하기 전보다 뭐 살 빠지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게 제가 남자기 때문에 더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기 전에 몸무게가 64kg였는데 57까지 빠졌거든요. 한 7kg 정도. 와, 한 달 만에요. 네, 한 달 만에. 와. 근데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58이었는데 고등학교 몸무게보다 더 빠졌으니까 와. 완전히 뭐 몸이 최대한 이제 가벼워진 와, 상태고 완전 회춘. 고등학교 가자, 시절로. 가자. 더 좋은 거는 체지방이 이제 쫙 빠지니까 한마디로 뭐 기름기가 쫙 빠진 그런 담백한 그런 상태가 됐었고 몸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이제 가벼워졌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화장실을 잘 간다거나 그런 건 이제 부수적인 그런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역시 식단을 그렇게 유지하는 거는 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무너진 게 이제 그래도 한 가을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기 전보다는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고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유지는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만 키우면은 근육은 적당히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서도 근육 운동도 같이 병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칼럼에서 그 건강 칼럼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칼럼에서 이제 건강 관련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이제 박중환 연대님이 이제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복근 브라더스가 되잖아. 연대님이요? 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겉보기에는 똥배 브라더스가 인 것 같은데 서로 이제 그 연대 형이 이제 5일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좀 잘해보자 그러셨는데 가능할까요? 디톡스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참 희한하게 그 남자들도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운동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 뱃살 특히 똥배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고다. 그러니까 운동이 한 30,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 PT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PT 트레이너하고 운동하면서 하는 얘기가 먹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때 소고기를 한 달에 한 30만 원? 예, 그 정도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소고기를 먹어줘야지 근육이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소고기 굉장히 열심히 먹었어요. 소고기 열심히 먹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몸은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좀 멀리 저한테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좀 냄새 나나 봐. 그게 좀 소고기 냄새. 그런 게 있는 봐요. 좀 고기 냄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류님은 어떻게 네.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숨쉬기 운동. 본래 하고요.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저도 다양하게 하는 편이어서 PT 받으면서 몸 만들어 본 적 있고요. 복근이 목적은 아니었는데 해본 적 있고. 저 요즘에 하는 운동 있어요. 선무도라고, 맞다. 예. 불교 스님들이 하시는 선 요가, 선 기공, 명상, 그리고 이제 선무도라는 무술까지 하는 운동인데요. 길을 운영하는. 예, 근데 뭐 저는 완전히 초보여가지고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서 1시간 정도 받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좀 나이를 다 들어가시니까 뼈가 아파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우리 6기 중에 그 김현주라고 중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좀 그분도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게 이제 뭐랄까 골반이 좀 저도 그런가 그래요. 봐요. 골반이 틀어지고 여자분 또 허리도 그래. 틀어지고. 예. 예. 그게 또 현대인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이렇게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문제가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 그래서 거북목. 예. 그거를 이제 교정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 방송 댄스가 되게 좋아요. 깨알 홍보를 또 하시는 김사장님. 예. 방송 댄스 하면은 한 4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걱정 거의 안 해요. 180도로 이렇게 다리 찢는다니까? 우와. 나중에 꼭 보여주세요. 그거 너무 좋아. 4월 7일에 보여주시는 거. 그거를 왜 거기서 보여줘? 뭐라도 빨리 보여달라. 예. 아유, 믿거나 말거나잖아요, 그죠, 홍두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찢어진다니까요. 그걸 왜 거짓말해 내가? 그런가? 지금 시켜볼까? 예. 그렇게 찢어지면은 이게 골반이 쑥 빠지면서 굉장히 이제 몸이 가벼워져요. 예. 김 사장님 알면 알수록 뭐 안 해본 게 없고, 그죠? 예, 저 언제 주무시나? 잠을 안 잘 것 같아요. 밤에 안 주무세요. 그죠? 네. 네. 원래 올빼미형이라. 그러네, 외계인일 수도 있겠다. 자, 간단히 그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008년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이 되어 체계적으로 공부한 후 사내 게시판에 칼럼을 올리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2년 동안 2천여 편을 올렸다. 연금과 자산 운영, 재테크 방법을 쉽게 풀어주는 글에 동료들 댓글이 줄을 이었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대하여 학습하고 더불어 직장인 스스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년 프로그램 에코라이프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범한 직장인에게 멀기만한 경제를 좀 더 자신만의 관점 안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트레이닝시키고 더 나아가 각자의 삶까지 개선, 변화시킬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저자의 작은 의도이자 소박한 희망이다. 네, 여기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을까요? 예, 있고요. 2천여 편은 무리죠. 200여 편이고요. 그래도 굉장히 양이 아, 많아요. 네. 네, 컬럼이. 예, 양이 많은 편이죠. 예, 많이 썼죠. 그리고 이제 그때 포항 가셔가지고 네. 우리 영남권에서도 강의하셨잖아요. 예. 거기서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이 굉장히 가독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저는 모니터로 이렇게 글을 잘 못 봐요. 예, 근데 이제 그 양재우 작가님 글은 모니터로도 이렇게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쉽고 글을 좀 편안하게 쓰신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글 쓸 때 저는 말을 하면서 써요. 물론 이제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거를 옮긴다는 식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불황의 경제학, 월급의 경제학도 내고 나서 옆에서 읽어주는 것 같다, 얘기해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저렇게 쓰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쓰는 쉽게 쓰는 거기도 하고 제 스스로
편하게 쓰는 어떤 뭐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 편지도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다까 뭐 이런 채로 쓰는데 그거는 오히려 또 요즘에는 잘 안 되더라고. 워낙 이게 또 습관이 되다 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채가 굉장히 좀 편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말미에 무슨 있잖아요. 있고요,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예. 예, 예. 그 성격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문체인데 그게 결국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예. 그렇게 드러나는 그렇죠. 거군요.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아무튼 칼럼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부지런히 쓰시고 지금도 이제 그 브런치라는 그런 플랫폼에서도 글을 쓰시는데 여기 이제 한 그 팔로워가 11,500명 뭐 이렇게 된다고 최근에 12,150명 어, 정도까지 늘어났고요. 예. 와우. 그 글만으로 텍스트만으로 이렇게 구독자를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글이 편하고 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보다는 물론 뭐 그런 영향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꾸준함 같아요. 예. 그러니까 브런치를 시작한 지 2015년 5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채 3년이 안 됐죠. 아직 채 3년이 안 됐는데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에 2편 내지 3편은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예. 일주일에 2편 내지 3편이요. 예, 예. 일주일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일주일마다 어쨌든 마음 편지 쓰니까 마음 편지를 올리고 그다음 이제 다른 2편을 한 편이나 2편을 이제 했는데 최근에는 그 박미옥 연구원의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힌트를 얻어서 저희 이제 구본영 변화경영 연구소 연구원들이 쓴 좋은 글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장이 돼 있는 워낙 글들이 많은데 홈페이지 안에 글들이 많은데 그 글들이 너무 좀 아까워서 그 중에서 좋은 글들을 좀 뽑아서 브런치에다가 좀 연재를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브런치에다가 올리고 대신 이제 그 글을 이제 누가 썼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맨 밑에다가는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조금 붙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제키 유재경 연구원이 이제 썼던 그 쥐꼬리 월급으로 풍요롭게 사는 법이란 저기가 글을 하나 올라갔는데 그거는 어떤 뭐 카톡 채널이라든가 다음 모바일이라든가 하여튼 그쪽에 소개가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기존에 이제 그런 그 카톡이라든가 저기 다음 모바일에 소개가 되면 조회수가 보통 한 3만 내지 5만 정도 나와요. 예. 근데 그 제키의 그 글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던 게 40만이 나왔어요. 40만이요. 예. 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쥐꼬리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근데 어떻게 풍요롭게 살까? 이게 대비가 되는 그런 글이었는데 좋은 글이네요. 예, 좋은 글이죠. 제목도 좋고. 예, 제목도 좋고 제목을 굉장히 일단 잘 뽑았고 맞네요. 예. 낚은 건 아니잖아요. 낚은 건 아니에요. 내용도 좋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또 그랬고 어제하고 그제하고는 그 6기의 이선영 연구원이 쓴 그 저기 이상형 그러니까 진짜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이란 글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읽다가 되게 좋았는데 그거를 또 올렸는데 그게 또 이제 소개가 되면서 그것도 뭐 한 10만 가까이 예, 하고 해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변화경 연구소에 정말 좋은 글들이 많구나. 이거를 소개를 해서 더 이렇게 좀 알릴 수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간에 마음 편지 하나에다가 그 연구원의 좋은 글 하나,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제가 쓰는 글들. 그러면은 일주일에 2편 내지 3편이 계속 올라가고요. 그게 결국은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 힘인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에도 이제 연구원의 좋은 글이라고 이렇게 칼럼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모으고 계시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제 거기다가도 이제 같이 올리는 거죠. 예. 와. 근데 제 글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칼럼이라고 고르시는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글이어야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어떤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일부의 매니아층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브런치에서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일반인들이 많다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소개도 잘 되고 네, 그다음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 읽는 사람이 누군가 타겟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이 그 직장 출근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많이 읽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소재가, 그 칼럼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랑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인공지능, 비트코인, 뭐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데 다방면에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으세요? 일단은 제가 마음 편지를 시작을 한 게 이제 3년 좀 넘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좀 풀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경제 이슈가 되는 얘기들을 가지고 풀 수는 있는데 그거를 너무 경제 얘기만 가다 보면 좀 재미없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경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과 인문과 그거에 대한 균형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궁극적으로는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아무래도 마음편지의 소재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매주마다 쓰는 게 더더군다나 이제 3년이 넘어가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들 사실은 인공지능도 제가 잘 몰랐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편지 독자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라면 마음편지 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란 그런 식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음 편지 쓰는 게 글쓰기에도 큰 훈련이 되는 거네요. 엄청난 훈련이 되죠. 예. 그리고 또 독자 수가 꽤 되잖아요. 네. 피드백도 많이 받으시죠? 피드백 같은 경우는 예, 뭐 어떤 글에 따라서 받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로 답장 보내주시고 잘 읽었다, 뭐 좋은 내용이었다, 공감 간다, 뭐 이런 식의 하고 어떨 때는 또 뭐 호되게 이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하신 분들 하시는 계시구나. 분도 계세요. 예. 인공지능 그 로봇의 부상인가요? 그 책을 예. 읽으시고 이렇게 인공지능 칼럼을 한 10개 정도 한 8편 정도 예, 썼던 쓰셨던 것 것 같은데 예. 지금 어떠세요? 인공지능 뭐 자동화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예. 최저시급도 올라가지고 지금 인건비도 많이 저는 이제 자영업자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이걸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암담하지 않나요? 암담하죠. 예. 심지어 뭐 기자들 같은 경우도 다 요즘에는 이제 로봇가 글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과연 사람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제 그래서는 유머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쪽으로. 그러니까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라 하면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그 요즘 롯데리아라든지 맥도날드 가면 네. 다 그거 찍는 거잖아요. 맞아요. 터치 스크린 그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불편해요. 불편해요? 네. 아, 저는 네 사람 판매할 때 얼굴 보고 하는 직접 게 좋아요? 얘기하는 걸 선호합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터치 스크린 하는 게. 왜요? 왜냐면은 알바들이 좀 버릇없는 알바들이 있어.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네. 모 샌드위치 가게. 네. 정말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 기분, 그 좀 불친절한 알바가 만든 그 샌드위치를 먹어야만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샌드위치가 아까워가지고 못 버렸는데, 근데 저는 그 또 낯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찍는 거를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돌아보면 굉장히 기계화돼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을 때는 저도 일부러 그 계산대에 가서 기계를 이용해서 주문을 했는데 어느 날 맥도날드에 갔더니 그것들이 더 많이 서 있고 계산대에 있는 직원들이 한두 명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단박에 이제 그 직원한테 가게 되더라고요. 뭔가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네, 아니면 희소성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런 영화에서 보듯이 어느 순간 나 말고 다 기계가 되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맥도날드에 가면서. 아, 저는 좀 빨리 아, 진짜요? 이게 무인화 시대가 돼가지고 볶음도 음식점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그 막. 네, 네. 음식점도 이제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직원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자동화할 수 있었으면 월급 오르는 건 괜찮은데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저 같은 자영업자들이 자동화를 이렇게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비트코인은 그 투자를 안 하셨다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저는 안 했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음, 이게 블록체인에서 비롯된 이제 어떤 수단의 화폐인데 그렇죠.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왜 비트코인 투자하면 안 될까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상화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가상화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가상화폐가 나오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폐를 대신하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화폐로 이제 대변되는 게 뭐 미국 같은 경우 달러,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가 제일 중요하죠. 한국은 원화가 있고 뭐 중국의 위안화라든가 일본의 엔화라든가 유럽의 유로화라든가 여러 가지 화폐들이 있는데 이 화폐들 같은 경우가 어떤 화폐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각국이 화폐를 이용해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화폐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환율이에요. 예. 화폐와 화폐의 교환 비율.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각국의 어떤 뭐 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문제 화폐로 인한 그런 문제점을 좀 없애자 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딱 수량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수량 가치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어떤 그 위기를 타개했던 개선책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라 해서 엄청난 달러를 찍어냈죠. 찍어내다 보니까 금리가 뚝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지금은 미국이 반대로 금리를 올려가고 있잖아요. 올리면서는 어떻게 되자면 각국으로 이제 나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났지만 좋은 나라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더 끌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무역 전쟁 선포를 한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만 더 잘 될 뿐이지 네. 다른 나라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런 화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가상화폐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면 다행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가상화폐가 어떤 뭐 진귀한 골동품이라든가 그런 투자 가치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어떤 뭐 가상화폐를 돈 주고 사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투자도 아니고 투기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돈에다가 어떤 돈에다가 화폐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서 계속 이제 가격을 올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붐은 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붐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이제 중국이 제일 심하고요. 한국은 아직 그렇게 뭐 큰 정책은 아직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각국의 중앙은행들 같은 네. 경우에는 화폐를 발행하고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네. 이렇게 이제 부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 대신에 다른 화폐가 나와서 그게 어떤 화폐의 큰 기능을 하게 되면 국가로서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걸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니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상화폐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려워진 처음보다는 그런 그렇겠네요. 상황이고요. 예. 네.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없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 들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비트코인 편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어떤 한 20대 초반의 남자예요. 그냥 재미삼아 한 8만 원인가 산 거야. 근데 그 돈이 200 몇십억이 됐어요. 억이 됐어요. 200 몇십억이 200 됐대. 몇십억. 네. 부럽다. 그거를 옆에 PD가 앉아가지고 보여줬어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 빌라도 사고 뭐 부모님 이제 차도 사드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그거를 PD가 한 20분 사이에 2, 30억이 또 오르는 거야. 와.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소수의 성공자가 있고 진입 장벽이 낮은 곳에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뭐 뭐 자동차 영업이라든지 보험 영업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진입 장벽이 이렇게 낮고 그런 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비트코인도 얼핏 보니까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좀 광고식으로 이제 이용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더 모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느낌이 안 좋아서 투자는 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이 있을 텐데 나중에 보게 되면 어차피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돈을 번 데는 거래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안이 되네요. 그 노름집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하우스라고 그러나? 하우스. 예, 거기 돈 번 사람은 하우스 주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바카스 네. 파시는 분이랑. 예, 그리고 저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만약에 8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몇십억을 벌어도 그 등락이 롤러코스터 타는 등락이 그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8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가령 뭐 8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잠도 못 자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거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24시간 거래가 되니까 잠도 못 자고 자면서도 실제 그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 가슴이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뭐 자다가도 깨서 일어나면 그거부터 봐야 되고 하루 종일 거기서 눈 못 떼고 그런 식의 이제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가령 진짜 8만 원을 가지고 8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1000배의 수익을 올린 건데 자 8천만 원이 되고 나서 8천만 원을 벌었어요. 벌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또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8천만 원에 팔아서 수익을 냈어도 이 사람은 뭐냐면 더 가지고 있었으면 더 많이 그러니까 그게 억이 되고 막 10억이 되고 그렇게 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냐면 뭐 한 비트코인이 뭐 매덕 그 굉장히 올라갔더라도 중간에 다시 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또 물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다 잃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거기서 맛을 들인 사람들은 수익률의 어떤 그 대박의 맛을 들인 사람들은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대부분. 예. 여기서 이제 좀 양재호 작가님의 어떤 경제관이 보이는데요. 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뭐 들뜨거나 좌우되지 아니면 않게. 또 이제 또 주가가 폭락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디프레스 되거나 뭐 그런 거에 좌지우지 않을 정도의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투자하고 투기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일단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그건 투기라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 정도의 어떤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그 정도가 돼야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일 거라고 판단이 되면 나는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가 사실은 없죠. 전망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돈을 넣는 건 투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투기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익률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운용할 수 있는 원금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많이 드리는 게, 가령 100만 원을 가지고서 본인이 생각하는 게 30%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30만 원의 수익이잖아요. 근데 나는 뭐 한 5%만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30%하고 5%라면 5%가 훨씬 내기가 쉽죠. 하지만 100만 원에 30%를 100만 원에 30%, 3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것보다 내가 원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5%만 수익을 내도 50만 원이거든요. 이게 더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철저하게 전략을 통해서 목돈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 목돈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수익률을 낮춰놔도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수익금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테크 하면은 뭐 최소 뭐 10%, 20%, 50% 뭐 이런 식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꾸준한 수익은 내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5%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있냐면, 흐름을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그런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5%를 1년에 2번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5%가 아니라 10%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가지고 낮은 수익률을 생각을 하면 그걸 가지고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가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제가 지금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경제 강의를 들으러 왔는지 잠시 헷갈렸어요. 예, 그러니까 에코라이프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콩두님은 에코라이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에코라이프 라이후, 네. 에코라이후. 들어본 적만 있죠. 그냥 회사에서 만드셔서 지금 벌써 여러 해가 되었죠. 네. 6년째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예. 우리 연구원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오프 수업을 수업하고. 하고, 그리고 네. 그 모임이 기수처럼 해서 굉장히 긴밀하고 끈끈한 모임이 되고 있는 그 정도만 긴밀하고 끈끈해요. 긴밀하고 끈끈하죠. 예.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아,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지. 네, 그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세요? 지금 콩두님 얘기한 거 와. 거의 저기고요. 대신 이제 제가 에코라이브에서는 프로그램이 이제 2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콩두님 말씀하신 경제 입문 프로그램. 그게 이제 에코라이브 기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 에코 독서방. 예, 맞다. 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첫 번째 그 에코라이브 기본 과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커리큘럼이 한 25권 정도 있는데 다 경제책이 거의 한 70% 예, 정도고, 나머지가 이제 30%가 경영 입문에 관련된 책이고요. 그렇게 해서 2주에 한 권씩 다 읽어 나가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오프 수업을 가지는데 6개월은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개월 동안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6개월 동안은 경영에 대한 얘기, 인문에 대한 얘기, 그렇게 이제 과정이 되죠. 주로 이제 경제 쪽에 특화된 그런 독서 모임이네요. 그렇죠. 예. 독서 모임이라기보다는 뭐 경제 책을 읽어가면서 진행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예. 일단은 경제가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 흐름 정도는 아무리 이제 처음에 모르는 사람도 1년을 하면 흐름 정도를 읽을 수 있는 힘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과정을 마치면은 이제 좀 그런 경제 지식과 함께 자신의 어떤 재정 상황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예, 생겨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오프를 할 때 첫 오프가 뭐냐면은 자기 자산 공개하는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그거. 제가 어떤 그게 무서워서 제가 가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무상태표 그 자산 양식이 있어서 네. 그걸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면서 네. 본인의 자산을 어떤 식으로 굴려왔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 왔는지 발표를 하는데 첫 시간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네. 긴장도 하기도 해요. 근데 하고 나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다 숫자잖아요. 네, 숫자일 뿐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런 생각이죠.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작다고 해서 못 살아왔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물론 뭐 재테크를 조금 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조금 보태주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숫자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1년 뒤, 5년 뒤, 네. 10년 뒤에 좋아질 수 있다라면 거기에 이제 희망을 가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그 경제에 대한 얘기하고 6개월에 이제 경영하고 입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더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실은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져요. 아, 네. 하셔야겠네. 아,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 제가 기가 어, 번쩍 그러니까 뛰는데요. 돈이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가장 큰 요소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자본주의에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자유로워져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아이러니하네요. 있다면 굳이 뭐 돈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경제에 대한 거를 잘 모르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알면 알수록 별거 아니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그다음에 6년 동안 지금 5기까지 이제 진행이 돼 6기를 하고 있는데 5기까지 멤버들의 경우를 봐도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비슷한 생각이구나 라는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와, 굉장히 홍대님 좀 우리 편해지는 여기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비움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할게 엄청 더 많아요. 비우면 같이 할 수 있을 듯? 4월에 한다는데. 저 궁금한 게 갑자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코라이우의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뭐 흑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경제하면 좀 더 남자분들이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6대 4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유료 프로그램이요. 이제 유료화 됐어요. 아니요, 유료화를 할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는 나중에 이제 유료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 이게 이제 6년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사람도 만나고 같이 그렇게 이제 작가님이 재밌는 거잖아요. 제가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서방도 그렇고 이 이제 그런 기본 과정도 그렇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과정은 유료화를 할 생각은 없고요. 와. 다만 이제 그 단기 과정은 좀 만들려고 그래요. 네네. 예,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만 좀 필요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3개월이라든가 뭐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서 그거는 하반기부터 아마 유료화 와. 과정을 좀 만들어서 그건 유료화 과정입니까? 그거는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시구나. 예. 단기는 유료화, 예. 1년은 무료로. 1년짜리는 뭐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다 같이 가지를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같이 변화를 성장해 가자 네네. 이런 이제 적이니까 그거는 1년짜리는 계속 가려고 그래요. 그러시구나.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력이라는 게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경제력이라고 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자세히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하는 능력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맞아요. 안 시키잖아요. 안 시키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는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고, 심지어 그 가정 안에서도 어떤 부모님이 그쪽에 대해서 잘 알아서 얘기를 해좀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되게 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첫 오프 때 자산 공개를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 그거죠.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얘기를 안 한 비밀인데 이거를 여기 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예, 별거 아닌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막 비밀스럽게 쉬쉬하면서 왔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개방적으로 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 개선책을 찾고 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개선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뭐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엔 개선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연구원을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그 선생님이 하셨던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책 쓰고 글 쓰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 벤치마킹 한다 그럴까요?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번 주에 이제 유인창 작가님도 그렇고 그 뭐죠? 수요 소풍?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김용주 작가님도 제자들을 모여가지고 자연스러운 삶, 그렇게 이제 학교를 비슷하게 만들어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포스트 연구원 제도로서 이 과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임 만들기. 포스트 연구원. 좋네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거 팟캐스트 하고 내년에는 이제 모임을 제가 뭐 선생님이 될 수는 없고 아하. 이제 매니징 하는 정도로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제자라고 그러면 제자? 그런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때 유인찬 작가님도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게 본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양재호 작가님도 재밌으니까 이렇게 이제 유료화도 안 하시고 이제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그 시절 작가 양재호의 세 가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콩루님이 읽어주실래요? 네. 그때 그 시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신나게 노는 일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보람과 의미를 얻는 것도 좋겠지만 하루하루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 다음 순위로 하고 싶은 일은 매일 글을 쓰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지식, 재능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강의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을 통해 최경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정 수입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진 않을 겁니다. 돈이 우선이 되면 온전히 일을 즐기지 못할 테니까요. 이게 2017년 작년 6월 20일 날 컬럼에 쓰셨던 글인데요. 이때만 해도 이제 전혀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셨던 거잖아요. 예.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시려고 아직 얼마 되시지 않으셨으니까 퇴사하신 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은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를 이제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같이 회사를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그 대리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퇴사한 직원들한테 대리점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혜택을 주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만 65세까지 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15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월 수입으로 가져가는 게 뭐 최소 한 400에서 많으면 한 800, 뭐 어떤 잘하는 데는 한 1000까지 가져가니까 65세까지 그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하면 경제적인 고민이 없어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선배라든가 이제 동기라든가 그러면 당연히 이 대리점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했거든요. 안 하겠다. 왜냐? 안 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서 왔던 부분은 뭐 돈이 사실은 필요하고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생활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굳이 돈에 얽매여서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 과정에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돈을 뭐 헤프게 쓰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생활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굳이 쓰는 돈이 별로 없으면 굳이 많이 벌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는 이제 2년 동안 준비를 좀 할 생각이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뭐 돈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멀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작년에 얘기했던 거지만 그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신 대로 해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죽 공예하고 보테니컬 아트. 그 보테니컬 아트 뭔지 아세요, 리니? 저 처음 들어봤어요. 식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세미라. 아, 세미라. 네네네. 꼭 식물이 아니더라도 음. 세미라인데 지금 저기 그 1월 달에 등록을 못 했는데 이걸 해주는 그런 데들이 지금 이제 주민센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월부터 보테니컬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캘리그라피요? 예, 와. 그거 2개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시구나. 예, 그런 좀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쪽에 좀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좋아하는 편이죠. 예.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낙서도 만화 같은 거 많이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이제 그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어떤 뭐 글씨를 좀 이쁘게 하고 그런 거 또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책을 쓰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파 같은 네네. 것도 그리면 좋잖아요. 아. 예,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있고요.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이유가 제 글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예, 결국 이제 중도 한파가 돼버렸는데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좀 그런 욕구가 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기 글에다가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보고 싶고 아니면 이제 사파가를 이렇게 초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럼을 보니까 선운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칼럼 많이 읽으셨네요. 그러게 칼럼 많이 읽으셨네요. 네. 그때 그 졸업 여행을 네. 어디 경주로 가셨어요? 아니요, 그 속초로 갔어요. 아, 속초로. 아, 졸업 여행이래. 저기 8기 그 입학식이죠. 면접 여행이요? 예. 근데 경주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경주는 상관없나요? 경주도 갔었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선운사 좀 선생님 그리워하시면서 네. 선운사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다 같이 부르는 그런 거였고요. 예. 선생님 구본영 선생님께 좀 어떤 의미이고 네. 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보조 선생님은 뭐 한마디로 결코 뭐 잊지 못할 그런 분이죠. 저한테 어떤 등내고 회뿌리고 그런 적이고 선생님하고의 어떤 뭐 인연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2008년도 사기연구원 할 때 뉴질랜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마지막 날 그 데카포 호수에서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와인하고 연구원도 몇 명하고 같이 야, 그것도 정말 멋있는.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참여를 못하는 적이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했었거든요. 뉴질랜드에서 계속 운전을 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제 모여서 같이 저녁 먹고 뭐 이렇게 이제 파티를 하는 와중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차에 와서 잔 거예요.
자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12시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마지막 날 밤을 이렇게 보낸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갔는데 사부님이 연구원들 몇 명하고 호수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죠. 쫓아가서 호숫가에 가서 와인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우야, 저쪽에 하늘을 봐라. 저기에 너 별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디에 있지 않을까요?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잘 봐. 내 손가락을 잘 봐. 너 별은 저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광경이 잊혀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사부님이 모르겠어요. 어느 별을 집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별이고 그 별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결국은 그 별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별로 돌아가는 과정을 사부님이 끌어주신 거죠. 예.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그 과정을 끌어주신 그 길을 아직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들어보면은 다들 선생님께서 이렇게 각자 별을 지명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자기 별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원들 개개인이 다. 그때 이제 콩루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생님이라는 어떤 거대한 기둥이 지금은 안 계신데 살펴보니까 선생님과 같은 기둥들이 우리 네. 안에 네, 너무 네. 많다더라. 여기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우리가 나무들이. 연구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알면 알수록 굉장히 감탄하고 놀라게 돼요. 아까도 이제 밥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강연조차도 들어보질 않는 거야.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 정도 내공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구원 같은 동료 중에 어떤 급격한 변화라든지 좀 이 사람이 처음에 일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싶은 정도의 그런 동료 연구원이 있을까요?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같은 기수에서 보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유인창 작가님 나오셔서 했는데 유인창 작가님도 같이 동기로서 하는 그 중간에는 계속 그냥 뭐 불만투성이에다가 정말요. 네, 그럼요. 예. 너무 좋았나? 네, 상상이 돼서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그 같은 이제 박중환 연대랑 네. 저랑 그 정산영님이랑 너무 이렇게 항상 불만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좀 난다 뭐 이런 저기도 했었는데 상상이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일 먼저 책 나오고 뭐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지금 뭐 그 아우라가 범접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정도가 됐죠. 그뿐만 아니라 그 정혜서 네, 작가님 같은 정혜선님. 경우, 원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본인의 그런 함께 성장 연구원을 만들어서 지금 제자들만 해도 꽤 많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굳이 따질 필요 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왔던 그런 모습하고는 다르게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새끼를 친다고 그럴까요? 변경현을 모르시는 분인데 그 제자분은 아는 거예요. 그 제자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맞아요. 고본영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이 제가 대외 활동을 해보면은 꽤 많아요. 나중에 한 가족 한 마음 대잔치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요. 가족의 가족을 다 지인들을 다 네. 모아서. 그렇게 따지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그죠. 모일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오늘 양재우 작가님과 책 이야기와 작가님 근황, 뭐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불황을 이기는 월급의 경제학 책 속으로 들어가서 험난한 경제난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양지호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별점 주기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 나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만했던 비난과 고난을 널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던지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맘속에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진이여